구사나 국민주권당 공동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사나입니다. 네. 다들 행복한 점심을 지나 오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근데 밥을 좀 못 먹어서 배가 많이 고픕니다. 네, 저도 1시로 약간 미뤄지니까 그 30분 차이인데 네, 많이 고프죠? 굉장히 배가 고프더라고요.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라도 좀 드시면서 네. 방송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힘내서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는데 광주는 좀 날씨 어때요? 정말 절기 마법이라고 다들 말씀하셨는데 입추 시작되자마자 바람이 시원해져가지고 그 호남반도체 서명운동 받는데 힘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진짜 밖에 그냥 1초만 서 있어도 땀이 막 주르륵 내려가지고 쉽지가 않았거든요. 네. 어때요? 근데 서명 받으면서 뭐라고 우리 광주 시민들이 얘기하시나요? 정말 민심이 너무 뜨거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데 왜 서명을 받지? 처음에는 이렇게 의아해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방해라든지 미칠 공군의 작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막 미국에 대한 분노로 들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공원에서 서명 받았는데 옷을 반대편에서 팔고 계시던 아버님께서 미국 놈들 완전히 봐사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는 받으자고 서명을 받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했는데 아니 완전히 봐사버려야 된다고. 5.18 때 그놈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냐. 전두환이의 학살을 뒤에서 다 봐주고 조종했던 게 미국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실제 주민분들께서는 도대체 미국이 뭔데 우리의 이런 경제 정책까지 주권 문제까지도 이렇게 방해를 하느냐. 정말 필요가 없다. 대체로는 막 나가야 된다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좀 인상 깊은 게 절대 미국이라고 잘 안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래요? 미국 놈들. 그래서 이게 그 표현에 압축적으로 이제 인식이 들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자 국민들을 명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호남 반도체를 반대하는 자가 누군지. 맞습니다. 반미자주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남 반도체 성사를 위한 이 어떤 실천, 투쟁이 경제 주권을 회복하는 문제이면서 나라의 자주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또 운동이기도 하죠. 네,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합동회의를 또 열었거든요. 간단하게 소개를 그럼 할까요? 네, 네네. 앞에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된다.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신속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국방부가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공공항으로 임시 배치해주면 좋겠다.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인근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를 한 것처럼 지금 이 호남반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속도전이고 속도전의 관건은 부지 확정이라는 데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결국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얼마나 빨리 마무리를 시키느냐 이게 사업의 성패를 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전, 전격전 입장을 낸 것은 너무 좋은데 좀 앞뒤가 안 맞는 지점이 있어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속도전 사례로 구마모토를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구마모토는 착공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준공까지 끝냈습니다. 정말 2년 만에 공장을 지어버린 거죠. 이례적인 속도인 건데 이 구마모토 사례와 부합하게 호남반도체가 속도를 내려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으로부터 2년 후인 2028년까지 준공을 하자고 주문하고 지시를 했어야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2028년 중순까지 하자고 한 거는 준공을 마무리하자는 게 아니라 광주 기지의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완전한 이전도 아니고 임시적인 배치, 임시 이전에만 2년의 시간을 쏟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정적으로 착공하고 준공까지 가는 게 실제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우려스러운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강조하고 있는 속도전, 전격전에는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싶은 거고 저희가 아무튼 촛불 방송 앞에는 그러니까 전격 임시 배치 정도 생각을 안 하고 이전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 이 방송까지 같이 들으니까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 방송 다 잘 듣고 계시죠? 네, 근데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임시 배치가 아니라 이전이라고 놓고 보더라도
이전에만 2년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빠른 게 아니죠. 네, 사실은. 빠른 게 아니죠. 네네네. 구마모토 사례 아까도 언급했지만 음. 우려스러운 다른 지점은 이 군공항 임시 배치 문제나 조기 착공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자 한 이 말에도 좋겠다. 최선을 다해달라. 약간 권고하거나 부탁을 하는 듯한 말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명령하는 이런 뉘앙스를 취해도 들을까 말까일 것 같은데 이 국방부는 정부 산하에서 정부의 명령에 따라 일을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명령을 하면 되는데 왜 이런 부탁조의 말투를 썼을까? 저는 이건 미국을 의식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국방부 관계자 발로 해서 광주 군공항 이전까지 3년 이상 걸릴 거다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속도전을 하자고 했는데 국방부 관계자가 이따위 인터뷰를 했어요. 언론에 흘린 거예요. 그럼 이것은 실제 뭐 국방부 인사의 의지일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압박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미칠 공군이 직접 등판해서 공개 발언을 한번 하니까 완전히 난리가 났잖아요. 네. 아 이거 미국의 방해가 실제 있구나. 존재하구나 명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미칠 공군이 등판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겠다. 되도록이면 내부에서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흔들어야겠다. 이런 작전을 펴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고 그래서 그런지 청와대가 약간 재발절이듯 미국이 잘 협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언급한 건 역시 결국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다른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미국과의 협의, 미국과의 어떤 한판이 문제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부는 미국과 관련한 보다 분명한 입장을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에게. 근데 그런 게 좀 빠져 있는 것이 좀 아쉽게 느껴지고 이재명 정부가 상당한 압박에 흔들리면서 좀 용기를 내지 못하고 주춤주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속도전, 전격전을 하고 싶은 마음과 미국의 눈치를 보는 이 움직임이 같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눈치를 받을 때마다 그거를 다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국민들이 싸워주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군 공여지 문제 뭐 한 차례 언급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집요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 대만의 TSMC 사례를 하나만 좀 들고 싶은데 여기 TSMC가 가오슝이라는 도시에 작년 말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가지고 최첨단 반도체를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5기의 공장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투자를 발표한 지 3년 만에 공장을 완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능했냐면 TSMC가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까 국가가 산업단지로 그 가오슝을 격상을 해가지고 네. 집중적인 투자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 자체를 10년 전에 가동을 멈춘 옛 정유 공장, 여기가 국유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선정을 해가지고 부지 매입이나 인허가에 들어갈 시간을 압도적으로 단축을 했다는 거죠. 이 가오슝 TSMC 공장 사례가 한국과 매우 유사한 그럼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 광주 군공항도 국유지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차이가 뭐냐? 결국 미군 문제라는 거예요. 가오슝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았고 지금 광주 군공항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3년 만에 공장을 지을 수 있었던 TSMC와 2년 동안 임시 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광주 군공항이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속도 면에서 경쟁이 되겠습니까? 지금 세계적인 반도체 시장에서 1년이라도 단축을 해가지고 빠르게 공장 짓고 생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미국의 방해를 극복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들이 압도적인 민심으로 미국을 제압해야 되고 정부도 국민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부가 앞장서서 미국이랑 싸워주는 척이라도 해야지 기업은 더 눈치를 안 보고 투자라도 또 하는 척이라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 시민분께서 한 말씀이 이 앞전에 만난 시민분 말씀 너무 인상 깊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미국한테 대드니까 미국이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 버리지 않았냐. 네. 그러니까 깨갱하면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미국이 완전히 망해가고 있다. 이란한테 어쩔 줄 모르고 호르무즈에서 쩔쩔매지 않냐. 한국의 힘은 그동안 매우 강해졌다. 그러니까 정부가 미국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모른 척하고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추진하면 이건 될 수밖에 없는 판이다. 그쵸. 호남 사람, 국민, 뭐 누구라도 반대할 사람이 전혀 없다.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이재명 정부에게도 거듭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호남 반도체를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잘 선전하는 것도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또 민주당 전당대회가 껴가지고 거기에 그 분열주의 세력들의 그 방해도 같이 있어서 네, 그래서 약간 걱정이 큽니다. 전당대회 때문에 호남반도체 투쟁을 한다는 속상한 얘기들이 돌 때마다 힘듭니다. 네. 네, 여론조사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저희 아무튼 촛불에서 한번 얘기하긴 했었거든요. 네. 요거는 간단하게? 이제 정부가 좀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좀 첨부해 놨는데 좋아요. 그 중앙일보랑 동아시아 연구원이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을 신뢰한다와 신뢰하지 못한다 이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한국에서. 네. 근데 신뢰한다가 올해 45%, 신뢰하지 못한다가 46.4%가 나와서 믿지 못한다가 앞서게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작년 수치랑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신뢰한다가 66.3%여서 신뢰하지 못한다가 한 30%였는데 두 배를 앞섰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미국에 대한 인식이 전환적으로 변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저는 이게 이 여론조사 결과도 좀 흥미로웠지만 댓글이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미국을 믿는 것이 45%나 나온다고? 믿을 수가 없다. 주변의 극우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미국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지를 못했다. 이런 댓글 여론이 압도적이더라고요. 믿고 싸워도 되겠습니다. 네, 정부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을 미국이 전쟁 돌격대로 쓰려는 일련의 흐름이 정말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의 흐름을 또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한미군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서태평양 섬에 가가지고 실사격 훈련을 진행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삼 미군 기지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공부대 제35 방공 포병여단인데요. 오산에서 무려 3,400km가 넘게 떨어진 팔라우 섬에 가서 실사격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 육군 태평양 사령부가 주관한 다국적 공중방어연합 훈련에 참여한 것이라고 하고요. 이 훈련 내용을 미 육군 태평양 사령부가 직접 SNS에 공개하면서 과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부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주한미군의 핵심 방공부대여서 한반도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항공기 같은 이런 위협에 대응하는 임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패트리어트 포대라든지 어벤져 단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을 이제 운용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핵심적인 주한미군 전력이 팔라우까지 가서 훈련을 한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팔라우가 어떤 섬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 섬이 필리핀이랑 괌을 잇는 이 중국을 견제 봉쇄하기 위한 이 도련선에서 핵심적인 전략 도서라고 합니다. 이 미국이 팔라우 이 섬에 괌에 있는 전력을 분산 배치를 하기도 하고 실제 괌이 너무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괌이 공격 받으면은 미국의 전략이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팔라우를 그런 분산 배치 지역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을 진입하는 데서 굉장히 그 목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팔라우 섬을 발판 삼아서 유사시에 미 해군이나 공군을 전개하려고 하는 전초 기지로서 기능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한미군이 여기에 진출해가지고 이렇게 실사격 훈련을 벌였다는 것은 더 이상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한국 방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인도 태평양 곳곳에 뭐 우리한테는 이름도 생소한 그런 섬들까지 가가지고 군사 충돌이나 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훈련에 주한미군을 직접 등판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역할 자체가 이런 역할로 변경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한반도 내에서 북한을 상대로 하는 이런 훈련들이 연중무휴 이루어지고 있고, 얼마 전 아무튼 촛불에서도 다뤘는데 드론을 갖다가 실사격 훈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포항에서는 막 상륙 훈련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반도 안에서만이 아니라 한반도 여기로까지 진출해가지고 동아시아 전쟁을 획책하는 훈련을 주한미군이 전담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짚고 넘어가면 얼마 전에 그 발리카탄 주한미군의 그 일부 지상군이랑 특수전 병력이 필리핀 가가지고 연합훈련 하지 않았습니까? 네. 과거에는 참관단만 보냈는데 이번에는 실제 병력이 이제 필리핀으로 이동해서 상륙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훈련의 강도가 굉장히 강해진 거죠. 이게 오래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미7공군,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굉장히 애국적인 투쟁을 해주었는데 이 미7공군이 한국의 허락 없이 서해의 이 방공식별구역 근처까지 진입해가지고 이제 중국을 도발하는 훈련을 벌이기도 했죠.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레드 플래그라는 이 공중 훈련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그 오산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 공군이 실제 참여를 해가지고 단순히 그냥 사격 훈련을 한 게 아니라 고강도의 공중전, 방공망 제압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얘기 들으니까 정말 심각한 게 주한미군이 미7공군은 역외로 나가서 훈련을 하고 또 최근에는 해병대 쪽에서 미해병대 쪽에서 접경 지역에 무인기 띄우고 그냥 국내랑 국외에서 그냥 전쟁을 계속 일으키고 있네요. 네, 그냥 전쟁을 하고 싶어가지고 거의 전면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의 국방부나 외교안보 라인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겠습니까? 근데 아무 입장도 지금 안 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려한다, 이런 거 우리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어도 안 되고 있을 뿐더러 입장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너무 우려스러운 거고요. 이 주한미군이 특히나 방어 뭐 운운하고 있는데 지금 일련의 훈련들을 보면 방어가 아니라 매우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전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데서 한국의 전쟁 개입 가능성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한국을 전쟁의 발진 기지, 전쟁의 주요한 지속 거점으로 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안보적 불안과 위협을 지금 안겨주고 있는가, 이거를 국회나 정치권은 지적을 해야 됩니다. 네, 당연히 하죠. 네, 지금 뭐 유사시 제1의 타격 대상이다, 좌표다라고 했는데 이게 수사가 아닙니다. 지금 중국을 향한 이런 일련의 전쟁 훈련을 주한미군이 이런 식으로 벌이면 중국이 유사시에 혹은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 어디를 제일 먼저 때리겠습니까? 당연히 주한미군 아닙니까? 네. 오산기지, 평택기지, 군산기지 이런 데 때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아니 지금 그 미셸 스틸이 한국의 주한미 대사로 들어오면서 그 세 가지 목표를 얘기했는데 마지막 목표가 한미일 삼각동맹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구위원장님 포함해가지고 전쟁 준비는 이미 끝났다, 하기만 하면 된다, 미셸 스틸까지 완전히 들어옴으로써 네, 쌍두마차가 달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야, 이거 진짜 심각하네요. 그런 데서 콜비도 연설을 했는데 연설이 굉장히 또 의미심장하다 이런 거죠. 네, 지금 콜비 그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마닐라에서 8월 10일 어제 연설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발을 빼고 있지 않다. 우린 떠나지 않는다. 지금 떠날 것에 대한 약간 여론을 의식하는 건가 네. 싶기도 한데요. 오히려 가장 중요한 지역에서 유리한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더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역이 아시아인 거고, 이 유리한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제1도련선을 따라서 적의 공격 성공 가능성을 차단하는
그 거부적 억제 태세를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1도련선에 미국이 군사 투입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미국만 해서는 1도련선 이 태세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맹국들이나 다른 우방국들도 여기 1도련선에 군사적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함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다음 전장이 동아시아이고 그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1도련선을 강화하고 있으니 한국, 일본, 필리핀 같은 동맹국들이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무력을 행사해라. 같이 전쟁훈련하자. 이런 독려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집어놨네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아까 2도련선 가가지고는 주한미군이 실사격 훈련하고 1도련선에서도 그런 움직임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포위를 다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그럼 넘어가서 중국 항공모함을 잡는데 한국도 같이 막 껴라 뭐 이런 얘기도 미국이 뭐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 미국의 갖은 인사들, 갖은 뭐 기관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그 길로 한국을 계속 내모는 건데 CSIS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연설을 했던 곳이기도 하죠.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8월 3일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판을 뒤집다. 중국의 신형 항공모함을 위험에 빠뜨리는 방법. 보고서 제목부터가 너무나 호전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미국과 태평양 동맹국이 중국의 항모를 방어적으로 상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위협하고 위험에 빠뜨려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는 보고서입니다. 근데 너무 웃긴 게 미국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이랑 동맹국의 재래식 잠수함을 결합해서 중국의 항모를 압박하자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핵잠수함은 먼 바다에서 작전을 할게. 우리는 핵잠수함이잖아. 와. 근데 한국, 일본, 호주 잠수함은 재래식이잖아. 너네는 중국의 주요 해협이나 연안에 가가지고 전진 배치해서 훈련을 하자. 그럼 만약에 전쟁이 나면 폭격 맞고 타격 맞을 곳은 동맹국의 잠수함이겠네요. 그렇죠. 미국의 피해는 제일 뒤에 있으니까 최소화하고 전진 배치된 다른 동맹 국가들, 한국이나 이런 일본 이런 국가들이 몸빵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좀 이렇게 뻔뻔하지 근데 진짜. 아, 너무 열이 받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이렇게 직접 한국의 잠수함도 호명을 해줬습니다. 이거 내보내라. 이거 내보내라. 그러면서 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랑 일본의 소류급 다이게이급이 함께 합동훈련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일 군사 협력도 압박하고 나서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해상 이 훈련만 강조를 한 게 아니라 이 보고서가 공중 전력에서도 한국의 F-35 전투기를 동원해가지고 일본, 호주랑 같이 훈련하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위협하는 해상 공중에서의 움직임을 한국이 도맡아서 정말 돌격대 역할을 하라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니 이 콜비 차관보가 아까 위에 연설을 했다고도 했는데 지금은 차관인가요? 차관보가 아니라? 네네. 콜비 차관이 이 거부적 억제 말고도 제한적 핵전쟁?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방송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것 딱 그거예요. 미국이 상대 정권을 무너뜨리진 못하겠지만 다른 적대국이 우리 동맹국의 영토를 넘보지는 못하게끔 필요하다면 제한적으로나마 핵전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제한적 핵전쟁을 그럼 어디서 하겠습니까? 미국 본토에서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 거기 적어놨더라고. 연설을 네, 했더라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야, 아시아 진짜. 지역에서 특히나 미국이 가장 중요하다고 콜비가 직접 말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지역인 아시아 지역에서 제한적 핵전쟁을 하겠다라고 이 구상을 밝힌 거고 너무 위험한 것은 한국과 일본의 전술핵 배치하려고 하는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1991년도에 한국에서 그 주한미군 전술핵이 철수를 하면서 배치가 돼 있다는 걸 우리는 뒤늦게 알게 되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그런 전술핵 배치의 여론을 환기하고 실제 배치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역에서 그런 핵전쟁의 음모를 꾸미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데에서 지금 미국이 유엔군도 강화하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이 포착됐나 봐요. 네, 이것도 참 그 예의주시해야 되는 움직임인데 하려나 봐. 네, 전쟁을 하려면은 전쟁의 지휘 체계
체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핵심적인 게 한미일 군사동맹 체계이고 또 하나는 유엔 사령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유엔사를 계속해서 활성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윤석열 정권 때부터 계속됐습니다. 일본을 유엔사에 가입시키려고 시도를 했었고 기어이 독일을 유엔사에 끌어들이기도 했었죠. 근데 이번에 그 유엔군 부사령관이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랑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뭘 얘기했냐면 안보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럽 중동 전쟁이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동북아에서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이 될 테니 억지력을 확충해야 된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동북아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상정해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주일미군 사령관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쟁이 나냐 안 나냐를 검토할 게 아니라 언제 나냐 시기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대비태세를 구축하겠다. 주일미군 전투사령부의 인원 늘리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유엔군 부사령관 지금 한반도에서 그런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이 사람도 동북아에서 분쟁이 발생할 거라고 상정을 하고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프랑스 일간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평택 컴프리스 그 기지를 언급을 하면서 아시아의 심장부에 꽂힌 비수라고 프랑스 일간지도 한 번 더 강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이비어 브런슨이 얘기한 단검과 이어지는 발언이네요. 네. 해외 최대 미군 기지인데 중국을 겨누면서 실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고 한반도 안보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구의 핵심 기지 역할을 이미 수행하고 있어. 프랑스 언론이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한국을 중국을 견제하는 육상 항공모함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한반도가 다시 한번 최전선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너무 조용한 거예요. 네. 프랑스 일간지마저도 여기에서 핵전쟁이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진짜 다른 나라에서 보면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굉장히 불안정한 나라. 그래서 K-팝을 보든 뭐 한국 경제가 어떻게 성장했다고 하든 늘 전쟁의 위험을 안고 있는데 너무 우리 정치권과 외교부 국방부가 조용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보기 너무 이상할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리고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8월에 한미연합훈련 예정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미 당국은 또 전작권 핑계를 대요. 전작권 환수하려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전작권을 환수하는데 미국이 왜 조건을 제시하며 그 조건에 충족하는 것도 완전히 미국 마음인 거예요. 네. 근데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 좀 도드라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유엔사의 역할을 유엔군 아까 그 부사령관이 나와가지고 강조를 하고 나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엔사 사실 실체가 없는 조직이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가짜 유엔사잖아요. 네. 가짜 유엔사. 유엔이 인정하지 않는 유엔 사칭 유엔 호소 집단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을지 자유의 방패에 유엔사 회원국들이 참여해서 훈련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 역량을 최대치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손발을 맞춰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엔사 부사령관이 뭐라고 했냐면 우크라이나 이란 전쟁을 실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연속 선상에서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연습 기회를 활용하겠다. 이 말은 즉 한미연합훈련의 관역이나 목표가 단순히 이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서방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전쟁, 군사 행동을 숙달하는 훈련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5만 국가들 유엔사랍시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전쟁 훈련하고 젤렌스키가 말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장과 이란 전장, 이 한반도 전장을 연결시켜 버리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발언을 지금 유엔사 부사령관이 나와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이 야외 실기동 훈련이 몇 개 지금 줄어들었다고 안도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작권 환수를 빠르게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작권을 미국한테 맡겨두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네. 너무 불안한 요소이죠. 지금 뭐 브런슨이 전작권 못 주겠다라고 하는데 뭐 얼마 전에는 미국의 그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헨런이라는 어떤 연구원도 나와가지고 아까 5만 사람들이 다 튀어나. 진짜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죠. 아니 이런 사람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나 뭐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반도를 전쟁으로 만들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고 여기가 요충지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온갖 전문가가 지금 막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만큼 박두에 있다. 근데 너무 국민들은 알아요. 근데 전문가들 몇몇이 아직도 에이 미국 전쟁 못해. 이란까지가 끝이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방송 들으셔야 됩니다. 네 진심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들 우리 국민들은 사실 관심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누가 좋아하냐? 네. 조선일보가 좋아해요. 그렇죠. 다 그래서 인터뷰해주잖아. 그래서 인터뷰하고 이 사람이랑 뭐 출국하기 전까지 우리가 깊은 대화를 나눴다느니 막 이러면서 국내 여론을 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전자권 전환이 너무 나쁜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랑 부시 간에 합의했을 때부터도 나쁜 생각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절대 안 된다. 한국이 뭐 주권 얘기하면서 전자권 문제 얘기하는데 안보에서 완전히 독립한 나라가 어딨어? 막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럼 미국 전자권을 우리한테 주세요. 어차피 다 독립은 불가능하면. 안보에서 독립적인 국가가 어딨어 이랬다고? 네, 정말 기가 차죠. 네, 우리 위원장님 네.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뒤에 지금 요 반 정도 못하셨죠. 네. 미셸 스틸 얘기도 있고 뭐 여러 얘기 막 우크라이나 이런 얘기 있는데 네. 요 얘기만 하나 좀 할게요. 그 좋습니다. 일본의 핵무장 시도가 있어서 이 얘기만 다루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LB가 그 전술핵 배치 뭐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뭐 시사하고 있고 제한적 그 핵전쟁. 핵전쟁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위태롭게 느껴지는 것은 실제 윤석열 정부가 한미 동맹을 이제 강조하면서 핵 재래식 통합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이 핵 전략이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동원하는 뭐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이게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고 핵협의 그룹에서 관련한 논의들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도 모르는 새 전술핵 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 축으로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일본의 핵무장 시도이죠. 다카이치가 집권하고 나서 고위 관료 입에서 일본도 핵무기 보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다카이치 스스로도 핵잠수함 도입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도 했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핵무장의 금기를 넘어서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비핵화 3원칙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발언들이 왜 우려가 되냐면 실제 일본이 핵무장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플루토늄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이 플루토늄이 44톤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 이상을. 그러니까 드러난 게 이 정도면 드러나지 않은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 핵탄두 한 기를 만드는데 플루토늄 8kg이 소요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지금 이 44톤이라고 봤을 때는 5,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란에 대비하면 미국이 쳐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쳐들어가도 100번은 쳐들어가야 되죠. 근데 유엔 상임 이사국이 아닌 국가 중에 이런 식으로 플루토늄을 가진 국가는 일본이 유일합니다. 어떻게 가능했냐? 미국이 일본과 원자력 협정을 맺어가지고 묵인을 해줘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네. 실제 핵무장을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데 요이 땅 그 시점이 오면 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시도를 계속 해왔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독일로부터 기술 협력을 받았다라는 뭐 보도도 많았었죠. 그러니까 패전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진 못했지만 핵무장에 대한 야욕을 계속 품고 살아온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런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일본의 핵무장에 계속 이런 행보들이 박차를 가게 되면 전범국가 일본이 실제 핵무장까지 하고 동아시아 침략 야욕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게 될 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강하게 규탄하고 일본과의 군사 공조를 전면 중단하는 그런 행보를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앞방송에 약속을 해가지고요. 미셸 스틸이랑 제이비어 브런슨 만난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의미만 잠깐만 소개를 해주시죠. 아, 네. 그 지금 5일 만에 네. 브런슨이랑 미셸 스틸이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전례 없는 초고속 연쇄 회동입니다. 이렇게나 자주 만나는 관계였다니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웠는가? 네. 근데 이게 뭐가 이상하냐면 역대 이 신임 미국 대사들이 부임했을 때는
대사관 내부 정비도 거치고 한국 정계 인사도 예방하고 이런 것들을 거친 후에 주한미군 사령관이랑 상견례 성격으로 단발적인 면담을 했던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미셸 스틸은 부임 열흘 만에 단독 면담, 야외 공동 공식 일정까지 계속 소화를 한 거 아닙니까? 네. 매우 드문 거고, 이게 또 이례적인 것은 아직 신임장을 트럼프가 수여한 신임장 전본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아, 아직 안 했어요? 이걸 안 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좀 확인 더 해봐야 되긴 하겠는데, 네네네네.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하기도 전부터 이 브런슨 사령관을 만나거나 미군 기지를 방문하거나 막 지원충원을 참배하거나 너무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미셸 스틸을 만나는 것도 문제지만 안 만났으면 좋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한 번쯤 보는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제이비어 브런슨을 더 만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왜 네. 이렇게 자주 빨리 만날까? 저는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뭐 아까도 계속 언급한 것처럼 전쟁 망언을 계속 늘어놓고 전쟁 구상을 실제 실전화하는 인물 아닙니까? 네. 한국의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도 정치적 편의주의 운운하면서 대놓고 반기를 든 아주 못된 인사입니다. 근데 이런 자를 주한미 대사가 반복해서 짧은 기간에 만난다는 것은 미국의 어떤 의중을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네. 한국 정부에 대한 전쟁 압박의 도수를 상당히 높이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아시아 전쟁 준비 태세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메시지를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국한테 주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브런슨이랑 계속 만나가지고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해 나가자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 전쟁 행보로 미국 계속 가고 있어 이런 메시지를 준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스틸이 이 주한미 대사 많이 만난 것과 더불어서 영락교회를 계속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만 3번째 방문했고 주일 예배만 한 2번 정도 벌써 참석했다고 네,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일요일마다 계속 예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가 주는 메시지도 뚜렷한 거죠. 한국의 이 극우 세력들을 진두지휘하고 이 반중 반북 반공 메시지를 내는 그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락교회, 극우 교회를 계속해서 그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정권 전복이라든지 전쟁을 위한 여론전을 펼쳐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천만하다.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다뤘고 더 사실 다룰 것들이 많은데 다음번에 조금 더 우리 구위원장님 모시고 해보겠습니다. 극우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미국이라는 외계인에 맞서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싸워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오늘 구사나의 선을 넘는 사람들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